안녕하세요. 책으로에서 아침을 독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일의 대모노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다룰 텐데요. 이 제목은 굉장히 유명해서 아마 읽어는 안 봤어도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익숙한 작품이고요. 이거는 1774년에 괴테가 25살의 나이로 쓴 아주 젊을 때 쓴 편지글 형식의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약혼자가 있는 여자인 샤를로테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때 겪은 그런 감정들이나 일들에 대해서 친구인 빌헬름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소설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는 그때 당시 출간되자마자 사실상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나오자마자 아주 큰 사회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여기서 다루고 있는 소재 자체가, 자살이라는 소재 자체가 당시로서는 좀 통념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였고 논쟁거리가 되었었고요. 또 이 베르테르의 슬픔 때문에 이 유명인이 자살을 했을 때 모방 자살을 하는 그런 베르테르가 이런 말도 생겼고요. 그건 지금까지도 쓰이는 말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게 이 소설의 제목에서, 소설의 제목도 익숙하지만 여주인공 이름이 롯데잖아요. 샤를로테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기업의 롯데와 같거든요. 그 롯데의 그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님이 청년 시절에 이 책을 너무 감동 깊게 본 나머지 그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사명을 지었다고 해요. 저는 그 사실을 제가 대학교 때 처음 알게 됐거든요.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특히 롯데도 당연히 쓸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거예요. 면접 가면은 왜 롯데인지 물어본다, 이런 질문한다,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그때 처음으로 그 롯데가 이 작품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알게 돼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아마 그 계기로 이 작품을 좀 더 재미있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괴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요. 괴테가 23살 때 친구인 캐스트너의 약혼 여인 샤를로테 부부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미 이름도 똑같죠. 그 소설 속 여주인공과 실제 그 여자분의 성함 이름도 똑같은데,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여기서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망을 가게 되고, 그러던 차에 또 친구인 예루살렘이라는 친구가 자살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도 역시 결혼을 한 여자를 사랑하다가 그 시련의 아픔으로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쓴 권총이 자기의 친구인 캐스트너가 빌려준 권총이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엮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인데요. 일단 이 제목 자체는 그 일본어로 먼저 번역이 된 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지금 이렇게 굳어졌는데, 사실 저 독일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 슬픔에 해당하는 단어 레이든, 이게 사실은 슬픔이라는 그 심리적인 감정보다는 그 고통이나 고뇌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아픔까지 포함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병으로 죽었다 할 때도 이 말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단순히 심리나 감정이라는 슬픔보다 몸까지 아픈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좀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면은 아마 베르테르의 심정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 베르테르라고 쓴 이 표기 자체도 실제로 원어에 더 가까우려면 베르터가 맞아요. 그래서 베르터로 고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워낙에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굳어져 있다 보니 사실 베르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냥 지금은 그냥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출판사에 따라서는 젊은 베르터의 고뇌라고 나온 출판사도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은 책이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같이 넘겨가면서 좀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나 아니면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크게 보면 1부는 사랑에 빠진 베르테르고요. 2부는 시리에 빠진 베르테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부와 2부가 굉장히 그 감정선이 아주 대조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어요. 1부를 보시면 먼저 1771년 5월 4일부터 시작하는 편지인데요. 베르테르가 어느 새로운 지방에 가가지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그 마을이 꽤나 마음에 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지상 낙원 같다 이러면서 주변에 그 자연도 너무 예쁘고 봄 날씨도 너무 좋고 하면서 아주 평화로운 일상에 대해서 친구인 빌헬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좀 생기 넘치는 그 정말 봄날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쭉 나와져 있고요. 5월 한 13일쯤 한번 보시겠어요? 물론 뭐 출판사가 다 다를 수 있어서 제가 날짜별로 얘기를 할게요. 이 책 문학동네 책으로는 16쪽이고요. 앞에서는 막 그렇게 자연을 예찬을 하고 베르테르의 성격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왔어요.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환희에 찬 풍경 속에서 이 사람은 진정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나는 끓어오르는 피를 진정시키기 위해 얼마나 자주 자장가를 불러야 했는지 모른다네. 자장가가 필요할 만큼 너무나 그 주변 환경에 많이 동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번민해서 방종으로 감미로운 우울에 빠져 있다가도 이내 위험천만한 열정으로 변해버리는 내 모습,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아주 왔다 갔다 하는 좀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그리고 나는 이 마음을 병든 아이처럼 다룰 듯하네 하면서 자기의 성격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사실 전체 결말을 알고서 보면은 앞에서부터 힌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넘겨보시게 되면 또 5월 26일로 한번 좀 넘겨주시면 이 페이지 중에 22페이지부터인데요. 뭐 여전히 이 새로운 곳의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예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자연이라는 게 사실 좀 이 책 전체에서 좀 키워드이기도 하거든요. 자연이 일단 자연에 대한 얘기 그 묘사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3쪽에 있는데 앞으로는 자연에만 의지해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혔네. 자연만이 무한히 풍요로우며 자연만이 위대한 예술가를 탄생시킨다는 생각이 들더군 하면서 자연을 아주 좋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자연이라는 것은 일종의 풍경으로서의 자연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본성에 가까운 그런 날것의 모습, 그거를 뜻하는 걸로 보여요. 바로 뒷페이지에 보면은 규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물론 규칙도 필요하다 하지만 결국 자연에서 우러나는 참된 감정과 표현 방식을 파괴하는 것이라네 하면서 자연과 규칙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고 있고요. 규칙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걸 사랑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만약에 자연 그대로를 따르게 되면 아주 헌신적이고 정열적인 사랑을 하게 되지만, 그 아래 보면은 규칙을 따로 내 시간을 이 정도만 쓰고 내 재산을 여기까지만 쓰고 하는, 그렇게 재고하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밑에 보면 그의 사랑은 그걸로 끝장이네. 그가 예술가라면 그의 예술은 골장 다 본 걸세 하면서 규칙을 따랐을 때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아주 자연을 중시하는 베르테르의 가치관을 좀 잘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앞부분은 로테를 만나기 전이거든요. 로테를 만나기 전에도 베르테르의 기본적인 성정이 이렇게 본연의 감정에 더 충실한 사람이라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6월 16일에 갑자기 편지가 막 길어지면서 이제 더 격정에 치달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한 2, 3일에 한 번씩 편지를 계속 썼어요. 거의 일기 같다는 느낌도 좀 들었는데 보름 만에 이제 친구한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로테를 만난 거죠. 여기 보시면 나는 어떤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 만남에 내 모든 열정을 쏟고 있네 라고 하면서 로테와의 첫 만남을 그리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새로 알게 된 행정관의 집에서 무도회를 여는데 그 무도회를 가는 마차 안에서 로테를 만나게 됐고 보자마자 반한 거죠. 그래서 막 춤도 추고 얘기도 많이 나누면서, 근데 문제는 로테가 약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이미 로테한테 푹 빠졌죠, 보자마자. 그래서 그래도 한번 물어봐요, 춤을 추다가. 38페이지에 보시면 베르테르가 로테한테 주제 넘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알베르트가 누구인가요? 라고 그 소문으로 듣던 그 약혼자를 언급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저는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로테가 알베르트는 아주 좋은 분이에요. 저와 약혼한 사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버려요. 왜냐면 여지를 줬죠. 약혼을 했으면 약혼을 했다고 말을 했어야 됐는데 끊어내지 않고 약혼한 사이나 다름없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약간 이걸 보면서 로테도 베르테르에 대해서 좀 감정이 좋았나 보다 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죠. 여성분들 아시겠지만 마음에 없는 남자가 대시를 하면 없는 남편도 만들어내야 될 판에 갑자기 저 약혼한 사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여지를 주면서, 네, 여기서부터 이제 밤새 이제 무도회에서 춤을 추고 하면서 그날 다음날 아침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제 아침에 집에 가면서 그날 여기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인데, 첫 만남 후에 아침에 마차에서 헤어지면서 베르테르가 로테한테 헤어지면서 그날 중으로 한 번 더 만나자고 부탁을 해요. 근데 그녀가 또 그 청을 들어줍니다. 사실 소개팅 가서도 성공하려면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다음날 약속을 잡아야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아예 헤어지면서 다음에 언제 만날지를 정하는데 그게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아침까지 춤추고 놀다가 그날 또 만나게 돼서 거의 아주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는 베르테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편지의 가장 마지막 줄이 베르테르의 신경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은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겠지만 나는 도무지 낮과 밤을 분간할 수가 없었네. 내 주위의 세상이 통째로 사라져버렸던 것일세 하고 로테를 만나고 나서 이제 낮과 밤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사랑에 푹 빠지게 되는 베르테르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를 처음 만나서 그 뒤로는 계속 그 행복한 시간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베르테르의 모습, 약간 유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아주 감정 표현을 잘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볼게요. 한 7월 8일쯤에 보시면 페이지 54쪽인데요. 난 어쩌면 이토록 어린아이 같을까, 눈길 한번 받아보겠다고 이렇게 때를 쓰니 말일세 하면서 제발 자기 한번 쳐다봐 달라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도 인사를 건네는데 그녀는 끝내 눈길을 주지 않고 떠나가 버리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눈물이 핑 돌았다 하면서 그런 모습들. 그리고 7월 10일을 보시면 마음에 드느냐고? 난 그 표현을 정말 싫어하네. 로테를 마음에 든 사람치고 그 모든 감각과 감성을 그녀로 가득 채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면서 마음에 든다는 이 표현조차도 부족한 거예요. 로테에 대한 사랑이 어찌나 큰지. 그래서 아주 격정적으로 사랑에 빠진, 사랑에 거의 열병을 앓고 있는 베르테르의 모습이 점점 시작이 되고요. 또 재밌었던 표현이 7월 16일 쪽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이 문학동네 책으로 58페이지고요. 전 이때 정말 육성으로 소리내서 웃었어요. 사랑에 빠진 그 베르테르를 너무 잘 묘사를 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쩌다 내 손가락이 로테의 손가락에 닿거나 탁자 밑으로 서로의 발이 부딪히기라도 하면 내 모든 혈관은 주체할 수 없는 전율로 떨리곤 한다네. 그럴 때면 불에 댄 것처럼 몸을 움츠리곤 하지. 하면서 또 조금 밑에 내려가면
대화 중에 그녀가 자기 손을 내 손 위에 슬며시 올려놓거나 이야기에 열중한 나머지 내 곁에 바짝 다가오는 바람에 천사 같은 그녀의 숨결이 내 입술에 와 닿기라도 하면 난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릴 것 같네 라고 하면서 아주 거의 로테의 손짓 하나, 그 숨결 하나에 거의 찌릿찌릿 정신을 못 차리는 베르테르의 모습까지도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연적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8월쯤 넘어가게 되면 그 로테의 약혼자인 알베르트가 등장을 하게 돼요. 알베르트는 로테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로테한테는 그 많은 동생들을 잘 보살피라고 유언을 하고 알베르트한테는 로테를 잘 부탁한다고 해서 그렇게 약혼이 이루어진 경우예요. 그래서 가족의 아주 승인을 받은 그런 약혼자이고, 하필이면 또 알베르트는 너무 누가 봐도 멋진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난 약혼자 앞에서 베르테르가 좀 비참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한번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해서 8월 12일 쪽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베르테르가 알베르트 집에 갔다가 권총을 하나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권총을 소재로 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 이제 자살에 대해 아주 언쟁이 시작이 됩니다. 알베르트가 70쪽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방아쇠를 당길 정도로 인간이 어리석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알베르트는 사실 이 시대의 자살에 대한 그냥 통념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당시로서는 자살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뭐 인생의 선택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자살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베르테르는 다르죠. 자살하는데도 다들 그래도 그 남모른 고통이 있을 거다. 왜 그 이유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논쟁을 벌여갑니다. 하지만 알베르트는 72쪽에 보시면 100번 양보해도 자살은 의지박약의 결과다. 그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베르테르는 아니다. 73쪽에 보시면 평소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삶의 무게가 문득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해서 끝내 삶을 포기해버리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좀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는 없냐. 그런 거죠. 결국 이거는 사람이 강하다든가 약하다든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어느 한도까지 견뎌낼 수 있는가의 문제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 그러니까 수인 한도를 넘는 고통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 만약에 자살이면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자살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아주 이 둘이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자살을 가지고 아주 첨예하게 논쟁을 벌이게 되고,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책이 나오자마자 또 논쟁거리가 되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이 알베르트가 보이듯이 그런 이성과 인간의 의지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베르테르의 이런 행동과 말이 좀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종교적인 원인도 당연히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자살은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난달이었나요? 거기서 햄릿을 읽었을 때도 햄릿이 엄청 괴로워하는 와중에 이런 대사를 해요. 주님께서 자살 금지 법칙을 만들지만 않았더라면 하면서 주님이 자살 금지 법칙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통념에 되게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베르트와 충돌을 하기도 하고 그 자신의 연적을 계속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베르테르는 점점 이제 힘들어지죠. 마음의 병이 커집니다. 처음에는 막 자연도 너무 예쁘고 막 감수성도 뛰어나다가 나중에는 상상력도 떨어지고 그 감정이 메말라지면서 로테를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로테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떠납니다. 베르테르가요.
새로운 지방으로 가서 어떤 하급 공무원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도저히 그 마음을 붙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뻔뻔하고 출세욕도 강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만난 사람들한테 굉장히 환멸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 1부 시작할 때만 해도 얼마나 막 푸릇푸릇하고 생기 있었던 베르테르였는데 2부 시작할 때는 도저히 특히 99페이지 1월 8일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을 하네요. 격식에만 연연하면서 몇 년이 걸려도 좋으니 어떻게든 상석을 차지하려고 고군분투한 인간들이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하면서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리고 거기서 만난 그 자기의 상사인 공사도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이다 하면서 그런 갈등을 계속 겪다가 3월 15일쯤에 보면 이제 베르테르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나마 좀 유일하게 친분을 쌓아가던 백작이 있었는데 그 백작 사교 모임에 갔다가 신분상의 이유로 쫓겨나게 돼요. 거기는 그 파티에 온 사람들은 굉장히 상류층의 귀족들이었고 베르테르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냥 하급 공무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좀 그런 의미로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당신이 여기 있는 걸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문제는 이게 또 마을에 소문이 다 나면서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베르테르는 안 되겠다, 그냥 여기를 다시 떠나야겠다 해서 끝내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마음이 있는 로테의 곁으로 돌아가겠죠. 그 6월 18일로 보시면 어디로 갈 작정이냐고 하면서 오로지 로테 곁으로 가까이 가려 하네. 그게 전부야. 이러는 나 자신을 비웃으면서도 별 수 없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네 하면서, 작년에 로테를 처음 만나서 그 긴 편지를 썼을 때가 6월 16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 만에 다시 로테와 재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로테는 알베르트와 결혼을 했죠. 결혼한 것과 상관없이 이제 둘은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9월 12일에 보시면 오랜만에 로테를 만난 알베르트의 모습이 나오는데, 전 여기서도 너무 이 로테의 행동이 너무 좀 놀라웠는데, 오랜만에 집에 갔는데 그녀가 나를 맞이해 주더군. 나는 뛸 듯이 기뻐서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네 하면서 거기 못 보던 새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근데 로테가 이 새 너무 귀여워요 하면서 내게 키스도 하는 걸요 하면서 새랑 그 로테가 키스를 하더니 그 새한테 베르테르한테 당신도 키스를 받아보셔야죠 하면서 그 부리가 다시 또 베르테르의 입으로 가요. 그러면서 간접 키스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좀 베르테르를 자극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나는 고개를 돌려버렸네. 그녀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잠들어 있던 내 마음을 흔들어 깨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그 로테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베르테르는 계속 우울하고 비참한 날들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만나기는 하지만 그녀를 절대 가질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아주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는 그런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시면 10월 27일쯤 보시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11월 3일 그 131쪽에 보시면 나는 종종 다시는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니 가끔은 그렇게 되리라는 기대감에 젖어 잠자리에 든다. 좀 자살을 예감하게 되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부터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내 모든 행복이 그러했듯 내 모든 불행의 원천 역시 내 마음속에 숨어있다 하면서 아주 불행하다 하면서, 뒤에 132쪽에 보시면 그 앞에서는 그렇게 자연을 찬탄하던 베르테르가
이 멋진 자연도 내 눈앞에서는 에나멜을 칠한 그림처럼 생기 없이 서 있을 뿐이고, 이 모든 환희의 광경도 내 심장의 뇌수 안으로 단 한 방울의 행복조차 길어올리지 못하네. 사지 멀쩡한 산의 놈이 말라버린 샘물처럼, 깨져버린 물통처럼 하느님 앞에 서 있는 꼴이지, 라고 이제 자신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비참한 나날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로테는 저는 왜 이렇게 로테의 이 행동들이 자꾸 거슬렸는지 135쪽에 보시면 11월 21일에 또 로테와 만나고 헤어지는 와중에 로테가 잘 가요 사랑하는 베르테르 라고 또 인사를 해버립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베르테르는 그날 잠을 못 이루죠. 이날 이 말을 수백 번도 더 되뇌이면서 막 계속 혼자서 웃을 수밖에 없었네 하면서 그런 비참함과 그런 간간히 오는 그런 행복, 이 와중에서 점점 자기가 좀 파괴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쭉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가 한 144쪽에 보시면 약간 갑자기 뜬금없이 편집자가 독자에게라고 하는 좀 새로운 형식의 글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소설의 결말 자체가 베르테르의 자살이다 보니 그 죽음의 정황을 좀 설명해줄 장치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죽었고 어떻게 발견됐고 장면이 어땠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걸 좀 갑자기 개입해서 이야기의 결론을 맺어주겠다라고 좀 한 장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뒤에부터는 좀 설명도 있고 편지가 이제 같이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중요한 부분이 12월 20일 156쪽에 한번 보시면, 그때 이게 딱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보시면 12월 20일이 일요일이었는데, 이때 베르테르가 로테의 집을 방문을 해요. 근데 로테가 자기 동생들한테 줄 선물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또 로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도 고분고분 말을 잘 들으면 선물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죠? 했더니 목요일 밤이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그날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받을 거예요. 당신도 오세요. 하지만 그 전엔 오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날이 20일 일요일이었고 크리스마스 이브는 목요일인데, 그 4일 동안 자기를 방문하지 말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옷의 달력과 똑같아요. 20일이 일요일이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목요일인데 정확하게 이 베르테르가 죽은 해와 올해의 달력이 같다는 거. 네. 아무튼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오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베르테르는 이제 열이 받은 거죠. 로테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가다간 도저히 안 돼요. 하니까 좀 베르테르를 자제시키는 거죠. 당신은 왜 그런 격한 성격을 타고났을까요? 조금만 자제해주세요. 이러니까 베르테르는 화가 났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만나러 오지 않겠다면서 화를 내서 이제 로테를 비꼬기까지 해요. 로테가 이런 표현을 158쪽 아래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왜 하필이면 저를, 다른 남자의 몸이 된 저 같은 여자를 좋아하냐. 나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당신의 그런 소망을 부추기는 건 아닌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베르테르가 거의 폭발을 해버리죠. 아주 비꼬면서 정말 현명하다. 그 대사는 알베르트 작품인가? 매우 정치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로테한테 소리를 치면서 아주 분노를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 크리스마스 이브인 목요일까지 또 참지 못하고 베르테르는 로테를 다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165쪽에 나와 있어요. 이브 전에 바로 또 로테를 방문을 했더니 로테가 약속을 어기셨군요 라고 하니 베르테르가 난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또 다시 와서 그 로테는 이 상황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어차피 서로 알잖아요. 우리 둘이 서로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는 결혼을 했고 이 어색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막 친구들을 부르려고 해도 친구들은 또 하필 못 온다 그러고, 피아노를 쳐보려고 해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그러다 베르테르가 번역한 그 오시안의 시 몇 편이 있어서 그러면 이거라도 읽어달라, 듣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베르테르가 번역한 이 오시안의 시가 굉장히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이 시를 막 읽어주다가 이 시 때문에 아주 둘은 격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막 로테는 뭐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있는데, 이 시가 사실 저도 조금 어려웠는데 어쨌든 좀 비극적인 사랑을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리고 한 명은 죽고 뭐 이런 내용이라서 그런 시를 같이 읽다가 둘이 177쪽에 보면은 둘이 서로 막 끌어안고 막 격렬한 키스를 퍼부면서 막 질식할 듯한 목소리로 막 베르테르를 외치면서 막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로테는 알죠. 이제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두 번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베르테르는 이제 서서히 이제 정말 자살의 결심을 행동으로 이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있어요 로테, 영원히 안녕 하면서 가게 되고요. 베르테르는 이제 혼자 집에 돌아와가지고 로테한테 편지를 쓰면서 신변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하인한테 알베르트한테 쪽지를 보내가지고 182쪽에 보시면 여행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 권총을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쪽지를 보내는데, 이 쪽지 내용이 아까 왜 이 실화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친구가 캐스트너한테 권총을 빌려서 자살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쪽지 내용과 똑같아요. 여행이 필요하니 권총을 좀 빌려달라 라고 한 그 실제 그 쪽지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알베르트는 그 쪽지를 받고 185쪽에 보시면 하인한테 권총을 내주도록 해라 라고 아내한테 말을 해요. 근데 그 권총 소식을 듣자마자 로테는 직감을 하게 되죠. 베르테르 이제 죽으려나 보다 라고 하면서 후들거리는 손으로 권총을 내려서 먼지를 털어내고 막 주저하면서 시간을 끌기 시작합니다. 권총을 조금이라도 늦게 주려고 그래서 알베르트가 미심쩍은 눈빛으로 재촉하지 않았으면 그녀는 더 오랫동안 머뭇거렸을 거다 라고 하면서 그 불길한 물건을 하인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총을 받은 그날 밤에 12시에 다들 아시다시피 베르테르는 자신의 오른쪽 눈이를 총을 쏘게 되고요. 그 당시 자살을 할 때 입었던 옷 191쪽 아래쪽 보시면 푸른색 연미복에 노란 조끼를 단정하게 걸쳤고 장화도 신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사실상 거의 베르테르의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그 의상이기도 해요. 푸른색 연미복에 노란 조끼까지 유행을 했을 정도였는데,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끝맺음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죽지는 않았고요. 또 더 비참한 것 같아요. 다음날 낮 12시까지 또 숨을 헐떡이다가 그때 숨을 거두었고요. 저는 제일 마지막 문장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일꾼들이 용부를 맡았으며 성직자는 한 사람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자살을 했던 베르테르가 끝내 그 당시 성직자로 대표되는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좀 외롭게 마지막 길을 갔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보시면 이 베르테르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게 사실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글 자체는 짧지만 굉장히 몰입해서 읽다 보면 막 숨이 헐떡일 정도로 좀 격정적인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베테 스스로도 다시 이 책을 쓰고 나서 출간된 이후로 딱 한 번만 새로 읽고 그 뒤로는 최대한 안 읽으려고 노력했대요. 왜냐면 난 그것을 보기만 해도 무섭다, 그것을 낳게 한 병적인 상태를 다시 느끼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자체도 그 자신의 그 젊은 날을 떠올리면서 너무 그때의 감정이 격했던 나머지 다시 좀 새로 읽고 싶지는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 그 괴테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하는 게 제가 그 괴테와의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그 말년의 괴테를 만난 그 요한 페터 에커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에커만은 독일의 그 좀 가난한 문학 청년이었고, 당시 괴테는 이미 이 책이 25살에 이미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괴테는 그때부터 승승장구를 해서 뭐 말년까지 아주 잘 살았는데, 그래서 70대의 괴테에게 편지를 보내요. 나 이런 작가가 되고 싶다 하면서 자신의 원고를 보냈는데, 괴테가 그 편지를 읽고는 괜찮다, 한번 방문해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우정을 이어가게 되는데, 30대의 문학 청년인 에커만과 70대의 그 말년의 괴테가 서로 한 10년간 1000번 이상을 만났다고 해요. 거의 그렇게 보면 3일에 한 번 꼴이거든요. 3일에 한 번 꼴로 그 에커만이 괴테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을 다 엮은 책이에요. 괴테와의 대화라는 책인데, 사실상 그 밑에 들어가서 뭐 후배이자 뭐 조수이자 동료이자 이렇게 에커만이 살면서 그때 당시 괴테가 했던 말들, 그런 예술관, 뭐 정치관, 뭐 문학에 대한 것들, 이런 내용들을 다 집약을 해가지고 그 책을 펴내게 되는데, 그 책이 사실상 괴테의 사상을 거의 뭐 총집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책에 보시면 당연히 뭐 괴테와 에커만이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 베르테르에 대한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베르테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발췌를 한 게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이 책이 나오자마자 반향을 일으킨 게 일단 자살이라는 소재 때문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굳이 베르테르를 죽였어야만 했냐, 왜 자살을 굳이 했어야 됐냐라고 하면서 어떤 성직자가 괴테를 굉장히 좀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가 말하더군. 베르테르의 슬픔은 아주 비도덕적이고 저주받을 책이라고. 그래서 내가 소리쳤지. 여기서 내는 괴테입니다. 그만두시지요. 그 보잘것없는 베르테르의 슬픔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단 한 번의 펜세를 놀려 10만 명의 인간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그 중에서 8만 명이 스스로 죽거나 서로 죽이거나 방화를 하거나 약탈을 하도록 부추긴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 잔혹무도한 일을 두고서 고작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미가나 부르실 테지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랑과 자기의 감정 때문에 베르테르가 죽은 걸 그렇게 비판하면서, 그러면 그 10만 명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낸 정치가들에 대해서는 당신 뭐라고 말을 할래? 라고 그렇게 일갈하는 장면이 나와서 아주 좀 인상적이었고요. 사실 많은 평론가들이 이 책에 대해서 많은 평을 하겠지만, 저는 이 괴테와의 대화에서 베르테르가 언급이 된 게 되게 좋았던 게, 괴테 스스로가 베르테르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을 해준 게 있어요. 괴테가 생각할 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주제는 개인과 시대의 대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서도 일부에서 보시면 자연과 규칙의 대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자연이라는 거는 인간, 개인의 그런 본성적인 감정이었던 거고, 규칙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굴러가게 만들기 위한 질서인 거고요. 그래서 어떤 세상과 불화하는 개인의 모습을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유부녀를 사랑하고 이런 건 소재에 불과한 거고요. 그래서 개인과 시대의 대립이라는 아주 큰 좀 틀에서 보면 에커만과 괴테가 나누는 대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저는 너무 인상적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에커만이 먼저 이렇게 말을 참고로 그 책에서는 그냥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베르테르라고 이 작품을 칭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들어주세요. 베르테르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 출현 자체에 있는 것이지 그 책이 특정한 시대에 나타났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에커만의 말입니다. 어느 시대건 말로 나타낼 수 없는 고통과 남모르는 불만족과 인생의 권태가 허다하게 있는 법이며, 개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세상과 불화도 많고 자신의 본성과 사회제도 사이에 갈등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르테르는 오늘날 나왔다 하더라도 획기적인 반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괴테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네 말이 맞아.
그래서 그 책은 지금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연령의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네 하고 중략이 좀 있습니다. 각각의 개인은 타고난 자유로운 자연의 감정을 가지고서 낡은 세계의 제한된 형식에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막혀버린 행복, 저지된 행동,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 등은 특정한 시대에 국한된 장애가 아니라 모든 개개인에게 주어진 불행이네. 그러므로 누구든 베르테르가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쓰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걸세. 만일 그런 시기가 자신의 생애에 단 한 번도 없다면 불행한 일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베르테르가 겪는 그런 그런 시대와 불화하는 그런 감정 과잉이 사실상 어찌 보면 성장통 같은 거고, 누구나 어느 시대와 상관없이 개인이라면은 누구나 겪는, 세상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통과의례 같은 거다라는 게 그 베테의 해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기도 했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설을 보고 나서 다시 이 책을 펼쳤는데, 어린 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같이 봐주시겠어요? 보시면 어린 말이 제일 아래쪽이 마지막 세 문장인데요. 그리고 당신이 행여 운명이나 자신의 과오로 인해 절친한 친구를 찾기 힘든 처지라면 이 작은 책을 벗으로 삼아도 좋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편입되는 과정에 이 젊은 너가 너무 세상과 불화한 나머지 정말 친구도 없고 세상에 너 혼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책, 베르테르의 슬픔 이 책을 벗으로 삼아라. 너 같은 사람은 너 혼자 아니다. 많다 하면서 좀 위로의 메시지를 좀 남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따뜻하게 와닿아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제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분들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